1928년 북경 주택가.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총탄에 쓰러진 이는 임시정부 초대 외무총장이었던 박용만. 그를 저격한 이는 의열단원으로 알려진 이해명이었다. 광복 50주년인 1995년, 박용만은 사후 67년 만에 비로소 독립유공훈장 대통령장에 주서됐다. 쓰러지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독립전쟁을 주장한 박용만. 그는 한평생 올곧은 무장투쟁의 길을 걸었다. 상해 임시정부 초대 외무장관 박용만. 하지만 독립지사 박용만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 또한 미스터리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한일 강제 병합을 전후해서 국내 독립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해외로 옮겨서 새로운 독립운동의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당시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미주 지역에선 안창호의 실력 양성론, 이승만의 외교론과 더불어서 박용만이 주장했던 무장 독립투쟁론이 독립운동의 중심축을 이루게 됩니다. 미국 중소부에 위치한 네브래스카주 헤이스팅스시. 1905년부터 이주 한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이곳은 미 중부 지역 한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다. 헤이스팅스 대학 역사 자료실. 당시 한인들의 독립운동 상황을 알 수 있는 문건이 남아 있다. 헤이스팅스 대학 재무이사였던 존슨이 대학 신문에 기고하기 위해 쓴 원고다. 존슨 노트를 인용한 잡지 아웃룩은 헤이스팅스 대학에 젊은 한인들이 모여 매년 여름 군사학교를 열었다고 적고 있다. 여름 군사학교에 참가한 한인 청년 50여 명은 엄격한 군사훈련을 받았다. 헤이스팅스에서 40km 떨어진 소도시 커니. 여름방학 석 달 동안 군사훈련을 실시했던 소년병 학교는 1909년 이곳에서 탄생됐다. This should be newspapers. 해외에 세운 한인 최초의 무관학교다. 당시 지역 신문에는 소년병 학교와 관련한 기사가 실려 있다. 당시 신문 기사는 소년병 학교의 훈련 시점과 함께 병학교 위치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지역 신문에 난 기사를 바탕으로 현지 주민의 도움을 받아 소년병 학교의 예터를 찾았다. Their academy itself would be more like right there. There actually was. 지금은 주택가로 변한 이곳에 한인 청년들의 군사 훈련장이 있었다. And ask someone so that you would know. This used to be the military academy for the Koreans, and they had all the students would either be going to the high school or they would be going to the college here at the time. And when they lived with people, they would either be helping them around the house or doing chores for them, or they would be working in
the areas and the farm areas and things like that. 박용만은 소년병 학교 설립을 위해 부지와 숙소를 마련하고 네브래스카주 정부와 교섭해 허가를 얻었다. 소년병 학교에 입소한 생도들은 대부분이 고학생으로 손수 벌면서 공부해야 했기에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아침 6시에 기상해 오전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야외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수업은 저녁에도 계속됐다. 장차 독립전쟁을 수행할 지휘관을 양성하는 것이 박용만의 목표였다. 1909년에 한인소년병학교를 창설하는데 그 당시에는 의병전쟁이 국내에서는 쇠퇴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렇던 시점에서 근대적인 군사교육을 통해서 독립군들을 양성한다는 계획 자체는 가히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발상하지 못한 획기적인 사고였죠. 미국이라는 자유로운 국가 속에서 그것을 허락을 받아서 독립군관을 양성을 해서 만주나 러시아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바로 박용만의 구상이었습니다. 소년병 학교의 생도는 10대 중반의 어린 학생들로부터 50대 노동자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 (52세) 최고령 생도 조진찬. 그는 자신의 농장을 소년병 학교 훈련장으로 내놓을 만큼 열성적이었다. 조진찬은 두 아들과 함께 소년병 학교에 입소해 훈련에 임했다. 내 나이 비록 늙었으나 외놈에게 총을 쏘기는 늙은이의 총알도 젊은이 총알만큼 뜨겁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권고하자면 내 먼저 행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 소년병 학교에서는 미군이 남북 전쟁 때 사용했던 총기를 구입해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1909년 당시 $2면 누구나 사서 쓸 수 있는 구형이었다. 이들의 군사교육을 맡은 교관은 구한말 광무 군인 출신들이었다. 훗날 해외 한인 무관학교의 모태가 되는 소년병 학교는 생도들을 위한 교재로 군인 수지를 사용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전쟁에 나설 초급 장교를 위한 필수 항목인 군대 조직과 명령 체계, 직무 등은 물론 군인이 갖춰야 할 의무와 행동 규칙까지 세밀하게 규정해 군인 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교재나 훈련 과정 자체는 미국의 근대 교육 제도를 모방을 했는데요. 이 교재 자체나 그 교육 내용은 후일에 이해영 등이 주축이 돼서 만주 지역에서 설립한 신흥무관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내용 자체는 후일에 1910년대의 무장투쟁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영만리 미국 땅에 소년병 학교를 세울 당시 박용만 역시 유학생 신분이었다. 그는 간부 후보생 양성 프로그램을 갖춘 네브래스카 주립대학에 편입학한다. 입학한 날은 보니까 1908년 9월 15일인데요. 주로 밀리터리 사이언스, 정치학, 그리고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중점을 해가지고 많이 택했네요. 박용만은 이곳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군사학을 선택했다. 또한 학업과 병행하며 간부 후보생 과정을 이수해 졸업 후 예비역 장교로 임관한다.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덴버시. 1908년 이곳의 한 감리교회에서 박용만의 주도로 미국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승만, 이상설 등 한인 대표자 36명이 모여 애국동지 대표회를 개최한다. 미주 한인단체 통합을 위한 최초의 회의였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세계에 수치당한 나라요. 우리 한인은 세계의 한을 품은 백성이다.
만약 백성이 같이 세우고자 할 사상이 없으면 어찌 민족이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케 할 수 있으며 온 나라가 대동한주의가 없으면 어찌 국가를 보존하리요. 당시 미국 내 관심도 뜨거웠다. 덴버시 지역 신문에 그 기록이 남아있다. 미주 한인들이 첫 국제회의를 열고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인 대표 조직을 만들고자 한다며 대회 진행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미 정보국 역시 한인들의 무장봉기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해외 여러 지역의 독립운동단체들이 조금씩 결성되기 시작하는데 그 단체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연락을 하고 연계를 맺을까에 대해서 뚜렷한 전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박용만이 미주 지역에서 그걸 발휘를 해서 미주 지역의 운동가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냈다라는 것. 그래서 드디어 미주 지역 운동이 본격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맺어나가기 시작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러한 회의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이 바로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한다라는 데에 대해서 미주 지역 독립운동가들이 동의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소년병 학교는 설립 이듬해인 1910년 헤이스팅스 대학의 지원을 받아 이전한다. 군복을 입은 생도들은 헤이스팅스 대학 교정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American flags is now flying. There was a large flagpole there in those days as well. And in the early morning, they would allow the Korean flag to be raised so that the students could go and do their drills and have their flag represented there for them. And then they would march on this open field up and down here doing the drills.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한 독립군 지휘관 훈련을 받은 소년병 학교 생도들 중 많은 이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건너가 독립군에 헌신했고 재미 한인 사회 핵심 지도자로 성장했다. 이영만리 미국 땅에 해외 최초의 한인 무관학교인 소년병 학교를 세운 박용만. 1914년 폐교될 때까지 약 5년 동안 170여 명의 사관생도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훗날 독립운동에 기여하거나 미주 지역의 민족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죠.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독립군관을 양성해 독립전쟁을 펼쳐보겠다는 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있었던 박용만은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오천 동포가 밀집해 있는 하와이로 건너가게 됩니다. 호노룰루 북쪽 오하우 섬. 카홀루 산맥으로 둘러싸인 주택지구 자리에 하와이 한인들이 산 너머 병학교라 불렀던 대조선 국민군단 사관학교가 있었다. 이게 이제 군단 본부 사령부거든요. 본부 사는데 요 산 능선이 지금 우리 보이는 저 산 능선이고요. 군단 본부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 주택가가 들어서기 전 이곳은 전부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농장이었다. 1914년 6월 박용만은 파인애플 농장 부지를 빌어 군사교육을 위한 학교와 기숙할 병영을 짓고 군대 조직인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한다. 창설 첫해 240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이주 한인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 두 달 뒤 병학교가 완공되자 500여 명의 하와이 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 (1914년) 일어난 1차 세계대전의 영향도 무시를 못합니다.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통해서 약육강식의 그 현상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민족이
독립을 얻으려면은 이 군사력을 배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당당한 독립 전쟁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되찾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대조선 국민군단의 설립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박용만을 군단장으로 한 대조선 국민군단은 사령부, 병학교, 별동대, 격리부, 제복소 등을 갖춘 근대적 군사 조직이었다. 군단의 핵심이 될 사관 양성기관으로 사관학교도 설치했다. 300명에 가까운 생도들은 세 개 중대로 나누어 숙식을 함께 했다. 파인애플 농장의 노동자로 10시간 이상 일하면서 군사훈련을 받는 둔전병제로 운영됐다. 생도들이 항상 휴대하고 다녔던 군인 수첩에는 대조선 국민군단의 군제와 계급, 군인의 의무와 행동 지침 등이 명시돼 있다. 국민군단이 항일 투쟁을 전개할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910년대에 국내외에 박용만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운동가들은 바로 그런 무장투쟁을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의 조건 속에서 준비를 했던 것인데, 박용만은 하와이라는 안정된 공간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들을 육성하려고 했다. 대단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데 그때 육성하려고 하는 대상은 주로 군사간부였다. 이 측면에서 이 조직의 의미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한일 강제병합 직후인 1911년 박용만이 저술한 책 한 권이 보관돼 있다. 국민개병설은 우리나라 국권회복 방략에 대한 박용만의 구체적인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책이다. 그는 국민개병설을 통해 무력 항쟁의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조선 국민군단의 군사교육 교재로도 이 책을 사용했다. 군사를 양성하는 일은 국민의 빚이요, 나라를 방비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호놀룰루 밀러가 1306번지. 하와이 이주민들의 자치단체였던 대한인 국민회 지방총회가 이 자리에 있었다. 1912년 박용만은 미주 한인들의 자치단체인 대한인 국민회를 실질적인 자치정부로 만들자는 주장을 펼친다. 지금 우리는 백성은 있고 토지는 없어 불갑을 남의 토지 위에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고로 무형한 국가다. 조선 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형한 국가를 먼저 설립할 일이다. 대한인 국민회를 미주와 하와이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한인을 위한 통일 기구로 만드는 것이 박용만의 구상이었다. 1912년 11월 2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국민회 간부들은 중앙총회를 열고 대한인 국민회가 해외 망명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선포한다. 미주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를 하나로 합쳐서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를 결성하고 그 대한인 국민회를 이제 한국 사람들의 대표 기구인 그 정부로 그렇게 역할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 무형 국가가 바로 대한인 국민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주 지역에도 대한인 국민회, 또 그 시베리아 이 지역에도 대한인 국민회, 심지어는 국내에도 국민회 조직을 둬서 그 대한인 국민회가 우리 전 해외에 있는 전 한국인들의 대표 기구가 되도록 하자. 1903년부터 1905년 사이 5천 명이 넘는 한인들이 하와이로 이주해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한인 사회를 형성한 이주민들은 뙤약볕이 쏟아지는 사탕수수 밭에서 하루 10시간 고된 노동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달 임금 25달러 가운데 일부를 대한인 국민회 세금처럼 납부했다. 이주 한인들의 실질적 자치정부가 된 대한인 국민회는 국민의무금 제도를 시행한 결과
3만 5천 불 정도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국민의무금 자체는 당시 보통 평균 $5 정도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에서 후일의 독립운동의 상황을 본다면 1900 해방이 될 때까지 가장 큰 독립운동의 군자금의 자금의 출처는 바로 재미한인들이 거둔 바로 이 의무금에서 나옵니다. (1913년) 박용만과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감격적으로 재회한다. 박용만은 대한제국 시절 일제 황무지 개초권 요구에 반대하는 보안의 사건으로 투옥돼 한성 감옥에서 만난 이승만과 의형제를 맺었다. 그 후 먼저 하와이에 정착한 박용만이 한인 2세의 교육 사업을 위해 이승만을 초청한 것이다. 그런데 이듬해 이승만은 국민회가 교육 사업을 위해 마련해 놓은 엠마 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민회는 이승만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이승만은 박용만과 국민회에 대해 공개적인 비난에 나선다. 박용만의 군사투쟁이 돈키호테식 병정놀이고 대조선 국민군단을 지원하는 것은 시루에 물 붓는 것이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이라는 것이다. 동포들의 피땀 어린 독립상금이 군사놀이로 탕진되고 있다. 우리의 독립은 결코 무력으로 될 사항이 아니다. 군사놀이 할 돈으로 학교를 짓고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이승만은 평소 그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박용만은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그 박용만 지지 세력으로 이루어진 국민회는 그 박용만이 생각했던 독립전쟁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승만은 한인 기숙학교를 설립하고자 했고 인재를 양성하고 싶었는데 그런 지원을 얻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마침 국민회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처리한 것을 보고 이승만은 국민의 개혁의 명분을 삼아서 재정 문제를 들고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국민회를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분쟁을 확대시켰습니다. 이승만과 박용만 지지파로 나뉜 하와이 이주민 사회는 분열되기 시작한다. 박용만 제거 움직임도 있었다. 이승만 지지자들은 박용만파를 대상으로 인신 비방에 이어 구타와 테러 행위까지 자행했다. 이승만은 박용만의 무관학교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년간에 걸친 대립과 분쟁의 결과 한인 사회를 이끌던 박용만은 국민회의 주도권을 상실한다. 재정권을 이승만이 장악해가지고 독립운동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죠. 그래서 중국에서 독립운동이, 특히 중국에서 임시정부의 활동이 어려워지고 하는 것은 그 자금이 미주 지역에서 와야 되는데 그 자금을 이승만이 장악하고 보내지 않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박용만의 갈등은 미주 한인 사회를 분열시키고 우리나라 전체 독립운동을, 특히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을 활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박용만의 군사 활동에 대한 일본의 방해 공작도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일제는 국민군단이 반일 혁명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묵인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미주 한인들의 반일 행동에 대한 일제 견제는 집요했다. 특히 대조선 국민군단은 요주의 감시 대상이었다. 1915년 하와이 호놀룰루 일본 총영사 대리가 보고한 일제 정찰 보고서에는 국민군단에 관한 모든 것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대조선 국민군단은 오아후섬 카올로라고 불리는 섬으로부터 동북 방향의 해안도서 팔리, 남북 사리에 위치한 일대에 있다. 바깥 세계에 정보가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다. 대조선 국민군단에서 훈련받는 생도수는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목총의 수, 그리고 장교 및 교사의 숫자까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아주 비행기 타고 가서 폭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망원 렌즈를 써가지고 그 대조선 국민군단이 있는 데를 어디가 숙소고 어디가 본부고 식당이 어디에 있고 지붕에다 ABCD를 써가지고 보고서 아주 자세하게 했어요. 어떤 그 해외에 독립운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만큼 보고서가 있는 일본 외무성에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5천 동포들을 하나로 묶어 하와이를 해외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로 만들고자 했던 박용만의 꿈은 좌절 위기에 처한다. 하와이 주 정부로부터 자치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한인 사회에서 자치 정부의 역할을 해왔던 국민회는 박용만과 이승만의 대립 이후 분열되고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박용만과 이승만이라는 두 거물급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전략과 방법론상의 차이로 인한 대립이었습니다. 게다가 일제의 견제로 인해서 대조선 국민군단은 창설 2년 4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는데요. 박용만은 자신의 항일 무장투쟁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와이를 떠나 새로운 방략을 구상하게 됩니다. (1920년) 하와이를 떠난 박용만은 북경에 정착한다. 당시 한인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북경은 상해와 함께 민족운동의 양대 축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3.1 운동 직후 국내외에 세워진 8개 임시정부는 그해 9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된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외무총장으로 박용만이 선임된다. 하지만 이승만의 외교 중심 노선의 한계를 느낀 박용만은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이동휘, 문창범 등과 항일 무장투쟁의 뜻을 같이하며 일본군의 간도 출병으로 인해 흩어져 있던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독립군 조직에 박차를 가했다. 북경 삼패자 화원 창관루. 박용만이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독립군 단체 군사력을 하나로 모으고자 군사 통일의 조직을 준비한 곳이다. 1921년 4월 신채호와 신숙 등 통일된 전략 전술과 지휘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인식한 독립지사들이 집결했다. 그리고 군정부 설립과 독립군 통합 방침 등을 논의한다. 우리의 독립 문제는 군사가 아니면 해결이 불능이요 군사운동은 통일이 아니면 난망이라. 임시정부는 외교론에 입각해서 움직였던 기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청산리 전투를 전원으로 한 시기에 만주제국의 독립군들의 활동에 대해서 임시정부가 실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최고의 지도기관으로서 무장투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던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이 임정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고, 자신들의 그러한 독립운동 방식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지휘부가 상해가 아니라 만주나 연해주의 어떤 곳이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곳의 새로운 지휘부, 즉 새로운 군사통일기관을 조직해야만 효과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주요 국가기밀 문서를 비롯해 비밀이 해제돼 열람 가능한 국가기록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다. 1921년 9월 작성된 미 해군 정보국의 비밀 보고서. 해군 무관 K가 쓴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의 1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보면 당시 북경 군사통일회의 계획을 엿볼 수 있다. 이 회의 결과 모든 독립운동 방향의 결정권과 군자금 분배권을 한 사람에게 위탁했다. 최근 열린 한인들의 북경회의에서는 그들의 조국에 대한 국제적인 주의를 끌려고 필사적인 방책을 결정했다. 해군 무관 K가 보고한 필사적인 방책이란 바로 국내 진공작전을 뜻한다. 각지에 흩어진 독립군 단체를 통합해 독립전쟁을 펼친다는 계획으로 먼저 산동 방면에서 출발한 특공대가 서해를 건너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서울 발전소를 파괴한다. 그리고 국내외에 산재한 독립군 부대를 게릴라 부대로 편성해 유격전을 펼치며 국내로 총진군한다는 시나리오였다. 국내 진공작전까지 계획했던 군사통일회는 자금 문제에 부딪혀 실패로 끝났다. 그 후 박용만은 베이징 인근에 땅을 얻어 벼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농장 경영을 통해 독립기지와 자금 마련을 꾀한 것이다. 중국과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군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박용만은 흥화실업은행을 설립한다. 개막 기념식엔 신채호, 이회영, 김창수, 김규흥 등 당대 독립운동의 중심 인물들이 함께했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1928년 장개석이 통일할 때까지 중국 대륙은 20여 년간 군벌들의 각축장이었다. 박용만은 무기와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1923년 당시 북경을 지배하던 반일적 성향의 군벌 오페부와 손을 잡는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는 미 정보부대의 박용만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원대한 비밀 계획이 진행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용만은 만주의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오페부 세력과의 연대가 필요했다. 만주에서 장장님 군벌을 몰아내려는 직계 군벌과 한인 지도자 간의 비밀 협정이 있었다. 조선의 독립군 세력과 중국의 오페부 군벌이 연합해 만주에 조선인의 완충국가를 세우겠다는 비밀 계획이 진행 중이다. 1922년경에 봉직전쟁, 즉 봉천파의 장장님과 그다음에 지계파의 오페부 간의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오페부는 반일적인 성향에 갖고 있는 중국의 군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용만은 반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오페부와 연계해서 한편으로는 농장의 경영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도 받고, 또 그것보다는 그 오페부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통해서 오페부 군벌과 연계해서 반일 전투, 항일 전투를 전개하려는 그러한 의도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경 군사통일회 이후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새로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이른바 창조파 세력들은 근거지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 국민위원회를 조직한다. 1924년 2월 박용만은 북경을 떠나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다. 국민위원회가 박용만을 비서장에 임명했기 때문이다. 이거 국민회의에서 따로 정부를 만들었죠. 창조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시정부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죠. 국호도 만들고 정부도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소비에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독립운동을 하려고 이제 모색했던 것이고, 그 운동의 이제 중심에 있던 분이 박용만 선생이고, 박용만 선생이 비서장이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모든 걸 주관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요직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박용만의 블라디보스토크행 여정이 독립운동계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당시 하얼빈 일본 총영사가 박용만의 행적을 정찰 보고한 비밀 문건에 따르면 박용만의 이동 경로는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박용만은 상해, 나가사키, 경성을 경유하여 지난달 13일 하얼빈에 도착해 15일 오후 3시 발 열차로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출발했다. 그는 왜 북경에서 만주를 거쳐 곧장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지 않고 굳이 일본과 경성을 거치는 위험하고 복잡한 경로를 택한 것일까? 또한 이 비밀 문건에 따르면 박용만이 북경 일본 영사관의 통역관 기토 가츠미와 접촉하고 일본 당국의 도움으로 은밀하게 국내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이후 박용만이 비밀리에 조선 총독을 만나고 자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된다. 자신의 행적이 논란이 되자 박용만은 일시적 수단으로 일본을 이용할 계획이었음을 진술한다. 하지만 국민위원회는 곧 박용만의 비서장직을 박탈하고 제명을 결의한다. (1923년) 말부터 1924년 초까지 이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박용만의 행적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가 국내로 들어와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또 정말 조선 총독부로부터 자금을 받았는지 갖가지 설만 난무할 뿐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철저하게 항일 무장투쟁만을 고집해왔던 그가 비밀리에 일제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소문은 독립운동 진영에겐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독립운동계에서 변절자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베이징 시내 중심가. 1920년대 주택지가 몇 채 남아있다. 1928년 박용만은 이곳 자택에서 피격당한다. 그 무렵 박용만은 대륙농관공사를 설립해 독립군 양성자금 마련 활동을 하고 있었다. 박용만을 암살한 이는 의열단 단원으로 알려진 이해명이었다. 이해명은 박용만에게 군자금 명목으로 중국 돈 1,000원을 요구한다. 하지만 박용만이 그 요구를 거절하자 이해명이 총 2발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북경시 하북고등법원. 이해명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을 안중근에 비유하며 박용만이 조국을 배신한 친일파라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박용만이 변절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이해명은 정치범 판결을 받고 5년형을 언도받는다. 의열단은 23년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테러 방식에서 대중운동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고 26년이 되면 명확하게 테러를 통한 운동 방식을 접습니다. 따라서 의열단의 누군가가 이해명에게 너 이거 해라 라고 지시했을 리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의열단과의 직접적인 연관을 보기보다는 당시 북경 지역에서 민족운동가들 간의 갈등이라는 측면에 오히려 더 주목해서 본다면 우발적인 측면의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의열단의 행위다, 친일이다, 반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그의 죽음이 아닐까. 김구가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독립운동계의 입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항일 무장투쟁에 뿌리를 내린 미주 지역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신한민보는 박용만이 평생 계획하던 혁명사업을 성취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암살당한 드문 애국자라 평하며 그의 부고를 전했다. 박용만의 죽음을 두고 상반되는 평가가 맞섰다. 그러나 박용만이 비참한 최후를 맞은 지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죽음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이곳 자료실에 박용만이 암살당하기 1년 전인 1927년 작성된 일제의 기밀 문서가 보관돼 있다. 육군성이 작성한 밀대일기 속에는 북경 재류 조선인 개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일제는 여전히 박용만이 항일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북경에 머무르고 있는 배일 조선인 영수 박용만. 중국의 공문서를 수집해 보관하는 베이징시 당안관. 최근 이곳에서 암살 직전 박용만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됐다. 박용만이 암살당하기 한 달 전에 쓴 편지다. 当时国民革命军第3集团军总司令阎锡山将军。 박용만은 중국 북방의 군벌 세력인 염석산과 결탁해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소년병 학교를 설립했던 초창기부터 최후의 순간까지 그의 생각은 한결같았다. 光复之道，必之武力，武力之备，刻不容缓。他说的什么意思？ 박용만은 염석산 부대와 결탁해 한인으로 구성된 학병단을 설치하고 군사훈련을 받게 한다는 구체적인 초안까지 세웠던 것이다.给3年的训练期限，让他们获得基本的军事知识，优秀的可以送入 中国的军事学校，养成指挥将领这样的人才，这是一个完整的军事计划，所以我们觉得，不能说他是卖国的，他是爱国的。
박용만은 암살 직전까지 중국 실세의 협조를 얻어 사관 양성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고 무기 등을 지원받고자 했다. 하지만 염석산의 최종 허가를 얻기 위해 청원서를 작성해 놓았다가 피살로 인해 끝내 이루지 못한 것이다. 장차 독립전쟁을 위한 지원 세력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인 박용만. 그것은 식민 지하의 나라 밖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1945년 이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우리가 말하는 서구 열강 즉 제국주의 국가들 가운데 특정한 지역을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식민지를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그들 가운데서 가장 나쁜 모습을 가장 극렬하게 보여준 집단이다. 따라서 박용만의 무장 독립전쟁론은 그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총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조선민족이 처하고 있는 객관적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무장투쟁의 외길만을 걸어온 독립운동계의 거목 박용만. 그는 결국 변절자라는 낙인을 지우지 못한 채 한평생 꿈꾸었던 조국의 독립도 보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스스로 힘을 길러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일생의 목표로 삼았던 박용만. 그의 항일 무장투쟁론은 우리 조선민족이 처해 있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무장투쟁이야말로 극악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가장 적극적인 독립 쟁취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박용만. 그는 미국으로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넘나들며 일관되게 독립전쟁을 주장했던 선구자적 항일 무장투쟁론자였습니다.